주차장에 나타난 한 남성. 그런데 속옷에 가운만 걸친 상태인데요. 잠시 후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 다시 나타나죠? 근데 뭐가 손에 번쩍번쩍? 이 사람이 주차된 차 위로 불붙은 종이를 던지는데 이거 저쪽에 반대편에 다른 분이 와가지고 한 시민이 그를 말려보지만 흉기로 협박하는 남자. 손에 흉기가 있었어. 그래서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끈질까지 해요. 다른 차에도 불붙은 종이를 막 넣고 이제 위에도 얹어놓고. 불은 점점 거세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데요.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합니다. 무장한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기만 한 남성. 반대편 경찰도 위협하기 위해 돌아선 순간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하는데 근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이제 몸은 굳어 있지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제 제압을 합니다. 노출남은 도대체 왜 방화를 저질렀을까요? 관리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수입도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오피스텔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리비를 내라고 재촉받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저런 행동을 했습니다. 방화 전 다른 범죄도 저질렀던 남성. 현관 앞에 관리비 체납 안내문을 붙여놓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관리사무소 도어락을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서 이제 훼손을 합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 뿌려서 1차 방화를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그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주차장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게 지금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이때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차만 9대입니다. 그리고 거기 동원된 소방대원 인력만 39명. 건물 방화가 미수에 그쳤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남성은 과거에 상해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요. 또 누범기관의 이 같은 일을 저질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분노를 참지 못한 빌런 또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주차장.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등장하는데 그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죠. 이 사람 보이죠? 망치를 차에 투척하는 남성. 이 블랙박스 화면을 저희가 입수한 건데 이 차에 던진 거예요. 앞유리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량으로 향하는데 사이드미러를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남성은 아파트 입주민이었고 파손한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다 고가의 수입차들이에요. 이 차에다 이렇게 한다고? 네, 이 남성이 부순 차량은 그 숫자가 무려 26대입니다. 고가의 차만 골라 부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그래서 이 남성 경찰서가 아닌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경찰서를 안 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이 남성의 아버지가 쓴 사과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가해자인 제 아들은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조울증 치료를 위해 보호 감호 중입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던 남성. 본인이 변상하겠다는 그런 또 글귀도 있어요. 가해자 아버지가 파손 피해자 주민분들께 이렇게 사과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위험한 물건, 앞서 망치를 들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할 경우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됩니다, 형법상. 그 경우에 징역 5년 이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조울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집착한 빌런도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새벽 3시경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쩍은 남성 2명이 차량 주변을 배회 중인데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차 안을 들여다봅니다. 예, 그때 이제 막 순찰 중에도 경비원이 달려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경비원 등장에 그대로 주랭랑을 치는 남성.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빠져나가는데 실패하는데요. 곧이어 경찰이 출동하고 아까 그 사람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차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주차장 바깥으로 이제 나가려고 도망을 갑니다. 잡아야 돼.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쫓아가죠. 추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거라. 어딜 갑니까? 영화다. 멈춰라. 점점 가까워진다. 결국 잡혔어요. 추격전 끝에 남성은 체포되고 공원에 숨어있던 공범도 함께 검거됩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이들은 자동차 도둑이 아니었는데 자동차 도둑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에 남겨둔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남성들은요 분양사무소 홍보를 위해서 입주민들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범죄에 많이 쓰이냐 하면 지금 아파트 정보가 있고요.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저 색깔, 그다음에 차종, 차 넘버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주인이 휴대폰 번호가 몇 번이다라는 개인정보가 지금 여러 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아파트 관리실이나 또는 이런 곳에서 뭔가 반드시 필요해서 입주민들한테 뭔가 보내는 것처럼 스미싱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서 누르게 만드는 이런 범죄로도 많이 쓰입니다. 덧붙여서 그 분양회사 직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600여 개의 전화번호를 수집해가지고 붙잡힌 남성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반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이 좀 까다롭습니다. 처벌이 왜 까다롭냐? 우리가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잖아요. 네. 근데 저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의율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 혹은 그것을 직업으로 또는 직위로 직책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만이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 유출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저렇게 개인정보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집할 경우에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다행히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요즘에는 차에 전화번호 대신에 QR코드 붙여놓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우와. 이게 이제 안심번호로 연결이 되고 그 번호가 전화 걸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요. 네. 와, 나도 처음 봤어.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하나 세 분께 드립니다. 네. 차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죠. 그죠? 그렇죠, 사람이 먼저죠. 근데 그 사람이 먼저라는 거를 요렇게 이용한다고? 바닥에 누워있는 여성, 이곳은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인데요. 요게 지금 앞에 얼쩡얼쩡 왔다 가시는 사람은 이분 남편이에요. 남편이 일어나. 남편이 말로도 안 된다고요? 소리를 내죠. 주차 공간이 저기 딱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 그렇죠. 진짜요? 네. 그래서 저 차 찍은 사람이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장 몇 바퀴 막 돌다가 빈자리를 딱 발견했어. 근데 어디선가 여성 한 분이 막 달려와서 저기 들어누운 거야. 아이고, 진짜. 근데 남편도 이제 좀 기가 막혀 창피한 거냐.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 남편이 와서 여보 이러지 마 가자. 하지 마. 아유. 남편이 이제 말립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빨리 차를 갖고 와. 여기 우리가 먼저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운전자죠. 제보하신 이 운전자는 인도는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나 주차장은 차가 먼저이지 않느냐. 그러네요. 차가 먼저 왔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비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그런 데는 아예 들어놓고 남편이 와서 저렇게 말리는데도 그냥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막 힘으로라도 남편이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 보면 평소에 행적이 네, 있었을 그런 것 것 같아요. 저것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문제가 하도 심각하게 발생을 하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주차장 관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저런 막무가내식 그 자리맡기를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를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회기 만료 폐기가 됐습니다. 통과되지 못했고요. 한편 주차 자리를 차지한 또 다른 진상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주차를 하러 이제 공간이 있는 줄 알고 딱 왔는데 뭐냐 저거? 근데 양심 없다. 저 이제 글씨가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박스 하나를 올려놓고 아들이랑 밥 먹으러 가요.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 신박하다. 진짜 개성. 개진상이네. 저거 저대로 줄 거야? 그래. 혼내지 마. 그래, 저랑 두고하는 거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보잘것없는 박스를 속 시원하게 응징하는데
이게 좀 현명한 행동인지 아닌지. 저게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죠. 다를 수 있다. 아끼는 상자면. 네, 악수가 만약에 계산적 잘 때 같이 자고. 리미티드. 리미티드. 이건 이런 박스가 다시는 안 나와. 이야. 아니면 박스 안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작은 것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만약에 이거 뭐야 하고 가져가 버리시면 이건 예를 들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져가지 않고 발로 차기만 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게 그냥 아무 박스라고 해도요? 모르죠. 아무 박스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 사람이 또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소명하게 된다면 그러면 타인의 재물 재산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파기한 것이 되니까 재물 손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의 저런 물건을 둔 것이 옳지 않다. 난 주차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손괴되지 않도록 고의 이동만 시키시고 주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이 아무것도 아닌 박스인데 귀한 박스다. 내가 자필로 다 쓴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시비 걸면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주차장 사건 사고만큼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회 핫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폭주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3.1절, 광복절, 한글의 날 같은 이런 국경일만 되면 일명 원돌이. 원돌이가 뭐야? 원돌이. 그다음에 또 떼빙. 떼빙? 예, 때를 지어서 드라이빙하는 줄임말인데요. 이런 폭주족들 때문에 특별 단속팀까지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9일 한글날 도로를 점령한 폭주족들 때문에 차들이 꼼짝 못하는데 뭐 역주행은 기본이고요. 고개 운전을 합니다. 차량들 사이로 막 왔다 갔다. 이날 단속에만 동원된 경찰 인력이 169명. 경찰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폭주족들. 이들의 난폭 운전은 광복절에도 이어졌는데요. 태극기로도 달았어요. 이제 애국을 핑계로 우리는 광복절에 정말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 무리지어서 도로를 점령합니다. 어머, 잠깐만, 폭죽을 쏘는 거야, 오토바이에서? 와, 미쳤다. 자, 근데 이 반응을 좀 보세요. 이 폭주족을 보려고 이때 한 500명 정도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대요. 저러면 안 돼. SNS로 생중계하는 사람까지 있었고 네, 이 반응들이 야. 와. 아이고. 자랑이라고 지금? 어린 학생 같기도 하고. 역주행까지 하며 부딪힐 듯 경찰차 옆으로 질주하는데 쫓아간다. 경찰차를 쫓아다니면서 조롱까지 하는. 결국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요 틈을 타서 이제 경찰이 잡기도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를 막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라도 해야 간신히 잡을 수 있는데 이 폭주족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날이 광복절과 한글날이라고 합니다. 광복절은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과 겹치기 때문에 방학의 끝자락에서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빌미죠, 빌미. 폭주를 하고 싶은데 뭐 명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단속할 방법이 뭐 뾰족히는 없는 건가요? 경찰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단속 과정에서 멈추라는 지시가 있으면 멈추면 다행인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추적하다가 운전자가 다치게 되면 경찰관이 민사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폭주족 단속 정말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하거든요. 맞아요. 자, 일본 폭주족들을 한번 봅니다. 저 보이죠? 저기 나타났어요. 경찰차들 왔죠. 막 뭐 봉을 들고 난리를 칩니다. 쟤네도 동글동글하게 도네 또. 자, 경찰차 나타났죠? 봐도 저렇게? 그냥 받아버려.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냥 뭐 인정사정 없이 갖다가
야, 우리나라 좀 난리 났다. 씨. 이게 되나?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강력히 대응하는 일본. 왜 이렇게 저 강압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일본 사회 전체의 합의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게 맥락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폭주족이 이렇게 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뭐 도호쿠 연합, 관동 연합, 무슈 연합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폭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폭주만 한 게 아니라 칼이라든지 화염병, 목검 이런 무기들을 장착을 하고 무장한 채 서로 폭주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폭행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게에 가서 공갈을 하기도 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이런 거의 조폭 같은 행태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경찰이 대규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도 새로 만들고요. 앞서 보신 것 같은 다소 위험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더 심각하고 더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허용되는 어쩔 수 없는 그 법 집행 행위로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만약에 하면은 과잉 진압 이런 얘기 나오겠죠? 바로 나오죠. 아마 바로 나오죠. 아니, 저건 뭐 영상 보면 아마 게시판에 그냥 불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사실상 이렇게 국경일에 이제 예견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빡세게 지금 단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주족 동호회라든지 SNS로 움직이는 곳에 실제 침투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직결 예정 장소에 가가지고 잠복하고 있다가 잡기도 하고 그렇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여성들의 가방을 노린 날치기 범. 자, 어느 골목에 이제 오토바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아직도 저러는구나. 야, 이게 저녁 한 8시 반 정도에 일어난 날치기 사건인데요.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그대로 도주하는 날치기범. 근데 주변 CCTV 영상을 통해서 이 날치기범을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1시간 후 또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 날치기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간다, 마침. 보이죠? 순찰차 앞으로 날치기범이 지나가죠. 자, 그리고 바로 추격에 나섭니다. 도주를 딱 예상을 하고 따라갑니다. 자, 시도 뭐 그냥 가볍게 무시합니다. 경찰차가 따라가는데 이제 뭐 아예 인도로 막 올라가고 지금 뭐. 인도로. 뭐 아예. 어머, 너무 위험하다. 너무 빠른데요? 계속해서 이제 추격을 하는데 이제 좁은 인도로 가는 거죠. 못 잡게. 위험한데. 이건 한 3km 갑니다. 이야. 자, 이때 우와. 야, 순찰차로 일단은 멈춰 세우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안 있어 도망가죠 이제. 도주 시도합니다. 오토바이 버렸어요. 아휴. 어디 있어요? 피해품 전부 다. 저기 있어요, 저쪽에? 오토바이로 여성들의 가방을 날치기 한 범인은 3km 추격전 끝에 검거됩니다. 자, 이 날치기범은 직업이 없는 30대 남성이었고요. 사건 당일에 1시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서 모두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사용한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것도 훔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배달 오토바이였는데 무직이라고 하니까 뭐지 이랬어요. 범행 1시간 전 오토바이를 훔치고 번호판을 뗀 범인. 이 남성이요, 과거가 아주 화려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대 때부터 이런 날치기 범죄 해온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2002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상습절도거든요.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선고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또 2년 후에 징역 3년, 그리고 6년 후에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지금 20년 동안 날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는 그냥 범죄 저지르고 그 돈으로 좀 지내다가 잡히고 교도소 들어가도 괜찮아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교화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동일하게 자기가 성공한 방식으로 계속 그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그 음식 배달이 지금 일상화되면서 생긴 배달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예. 자, 지금 빌라 단지 앞에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쭉 주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빌라 단지 쪽에서 남자 한 사람이 모자를 쓰고 나타납니다. 뭔가 이제 또 배회를 하죠. 그리고 한쪽 오토바이 쪽으로 가요. 자, 이때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는 남성. 자리를 뜹니다. 자리를 떠요. 도망가요. 그대로 사라집니다. 오토바이에 왜 그런 거? 이러면서 순식간에 큰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막 터지고 난리 났어요. 3층 높이까지 불길이 치솟습니다. 옆에 주차된 차 오토바이 2대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황급히만 오토바이를 빼기 시작합니다. 소화기. 어떻게 폭발하겠어? 접근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달 대행 업체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비비탄 총을 쏘기도 하고 비비탄을 쐈다고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서 이제 던지기도 하고 막. 범행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건 1년 전에 배달 대행 업체가 주택가에 자리를 잡은 것이 이제 시작이었고요.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맞은편 빌라 주민이었던 남성과 이제 마찰이 시작이 됐고 결국 이 남자가 대행 업체 오토바이에 이렇게 불까지 지른 겁니다. 네, 이 남성은 이제 이렇게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 뿌리고 성냥을 이용해서 불을 붙였는데요. 한 대의 오토바이가 이제 전소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토바이하고 승용차 2대까지 피해를 입어서 총 4대의 피해를 입혔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1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번졌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남성은 결국 그 일반 물건 방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시끄러웠다고 같이. 어쨌든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의 방화는요,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면 오토바이 때문이 아닌 오토바이 덕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의심. 스톱. 예. 자, 지금 저 흰 차에 운전자가 손으로 어디를 가리켜요. 예. 건너편 쪽을. 오후 5시인데?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고 문제 차량 쪽으로 이동하는 경찰. 예, 요 검은 차. 자, 의심되는 차량 앞에 이게 경찰차를 이제 대죠. 음주 측정을 위해 차를 세우는데 그 술냄새 없어놨어요. 얼굴도 벌겋고 자기 집에 가야 된대. 근데 계속 이제 음주 측정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더니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을 칠 듯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는 차량. 곧바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어떡해요. 지금 막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아나고 있고요. 저거 지금 술 엄청 먹고. 도로 한복판에서 분노의 질주를 하는데 3km가량 추격이 이어지던 그때 자, 이때 보세요. 자,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찰차를 쫓아오는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경찰 오토바이 아니고요? 경찰 오토바이 아닙니다. 우와. 라이트를 막 번쩍번쩍. 자, 여기서 자, 슬로우. 자, 손동작을 하죠. 도주 차량을 빠르게 쫓는 오토바이. 엄청 빠르다.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자, 바짝 따라붙습니다. 위험하실 텐데. 네. 오토바이가 바짝 따라붙어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여기서 오토바이를 칩니다.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도망치는데 지금 오토바이 좀 보이죠, 운전자? 어떡해. 네, 근데 스톱. 오토바이 운전자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다시금 추격전이 이어지고 네,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도망가요. 네, 풀스프로 도망갔죠. 경찰이 쫓아가는데 자, 이때 아까 그 오토바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 이 사람도 쫓아갑니다. 겁나 빨라. 치열한 추격전 끝에 체포에 성공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단하네. 2차 사고를 또 유발할까 싶어서 계속 따라갔다라는 오토바이 운전사의 얘기입니다. 저분은 어떻게 좀 뭔가 훈련이 좀 돼 있는 사람 같아요. 아니 근데 저분 넘어졌잖아요. 오토바이가 괜찮으신 거예요? 예, 가벼운 찰과상. 그래도 저 전치 2주. 아이고 다행이다. 예,
그리고 이제 감사의 또 이제 표창을 좀 받으셨어요. 그거 받아야죠. 네. 저 차량 운전자는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적이 4번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면허 취소 사실 4번이라는 거는 취소됐는데 또 따고, 취소했는데 또 따고잖아요. 5번을 발급하는 건데. 한 2번 정도면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반드시 차량에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을 해야만 시동에 되고요. 이미 미국 등 해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 장치에 대해서.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이후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률 15%가 줄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률 자체가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요,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이제 습관처럼 같은 범죄를 절반 이상이 저지른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도 이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경찰을 도와서 운전자를 붙잡은 전력이 이미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좋은 습관이시네. 경찰을 돕는 습관. 몸에 배신 거야. 그런데 과연 경찰차도 신호 위반하면 벌금을 낼까요? 단속하다가 저렇게 카메라에 걸리면 찍혀요. 경찰차는 이제 안 찍혀요. 이런 질문은 제가 경찰차를 보는 이제 순마라 그럽니다. 순마. 무전 의무예요. 우리 저 경찰들끼리만 쓰는 용어예요. 이게 무전이 오죠. 순마. 그쪽으로 지금 보이스피싱을 하고 도주하는 범인이 있다. 거기 쫓아가라. 설치 바랍니다. 코드 제로입니다. 코드 제로래요. 보이스피싱 신고권입니다. 추격전을 벌이다 보면 신호 위반과 사고 위험이 있는데요. 경찰관들은 안전 유의 금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일지라는 걸 시간대별로 씁니다. 퇴근하기 전에 근무일지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만 소명이 딱 되면은 이거는 뭐 이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뭐 영장이라든가 발부된 영장이라든가 급한 사유가 확인만 되면 요거는 이제 처리를 해주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하기 전에 과태료 고지서가 이렇게 한두 달 뒤에 이렇게 날아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바로바로 그 고지서가 날라오면 소명하기도 쉬운데 그게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실제로 소명이 안 돼가지고 팀원들끼리 과태료를 17일반 나눠가지고 또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대납하기도 하고. 한편 11년을 감옥에 있다 만기 출소한 조두순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남성이 있는데 조 씨의 성범죄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이 못하는 일을 한다. 사실 통쾌했어요. 이른바 사적 제재입니다. 사적 제재는 가해자들에 대해 법의 테두리가 아닌 개인적인 방식으로 보복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이슈는 사적 제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적 제재를 이야기할 때 꼭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오죽하면.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 사회의 어떤 수사, 기소, 재판에 대한 불신, 벌을 안 받거나 미약한 형벌을 받는 이들의 신상을 하나하나 공개하는 사적 제재하는 유튜버에게 많이 격려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적 제재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네, 특별히 저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유튜버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그러네요. 중고차가요? 중고차 사신 분들은 허위 매물이라는 그런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 판매하지 않는 차를 싸게 매물로 올린 뒤 구매자가 방문하면 매물이 없다며 다른 차를 파는 사기 방식인데요. 일명 중고차 허위 딜러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한 유튜버의 영상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잡는 거구나. 한 유튜버에게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요. 4천만 원 이상인 차를 1,700만 원에 판다는 제보였죠. 그리고 마침 현장이 근처였는데 지하 주차장에 지하 2층에서 지금 지상 5층으로 들어왔는데요. 지하 1층 아니에요? 2층이 아니고? 지하 1층인지 하여튼 그랬어요. 아, 예, 어머니 여기 있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와. 아버님 차 뭐 보셨어요? 아버님 이쪽 오세요. 아드님이 전화 와서 허위 매물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 클래스 이거 얼마래요 얘가? 허위 딜러와 대면하는 유튜버. 아드님이 전화 온 거야. 아버님 지금 허위 매물 당한 거 얘한테. 허위 매물이라고. 너 얼마나 그랬냐 저거? 1,600 뭐 얼마라는 것 같은데? 오.
사이트 인트기는 1,700원 같은 1,400까지 준다고. 내가 사무실 앞에 내가 써붙여놨는 허위매물 하지 말라고 못 봤니? 봤어 못 봤어? 근데 왜 허위매물을 하냐? 저거 내가 1,400에 살게. 계좌번호 줘. 아버님 신고해야 돼. 이거 살게요 이거. 내가 살게. 계좌번호 줘. 계좌번호 줘. 몰아치는 공격에 당황하는데 어머니 아드님한테 전화 줘. 예예. 잠깐만. 아드님 아버님 만났어요. 네. 근데 이거 한 4천만 원 넘는 건데 얘가 1,400까지 준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또 더 웃긴 건 아버님은 또 저기 NG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금액에 안 사시겠다니까 재밌는 상황인데 어차피 아버님 이거 1,400이 아니라 NG를 떼어도 못 사요. 아니 난 1,000만 원 이거 안 산다. 아 그러니까 아니, 다행이긴 한데 아버님 저거는 이제 3천을 주셔도 못 사는 차예요. 다행이네. 아니 내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강원도에서 안 올라온다. 야 강원도에서 올라와. 야 강원도에서 오셨어 임마. 핸드폰 켜? 전화해 사수한테. 전화해 빨리. 왜 벌벌 떨어? 내가 때렸어? 전화하라고 임마. 사수한테 전화해 임마. 안 해? 뭘 죄송해. 전화해 사수한테 빨리. 사수 누구야? 완전 중고차 전문가니까 아무 말도 못하네. 왜 자꾸 발발 떨어. 야 내가 너 뭐 했냐? 지금? 왜 떨어 이렇게 왜 이러는 거? 수장 중에 봐봐. 떨어 근데 내가 때렸어? 무서워? 근데 왜 떨어? 처음 걸려봤어. 아 처음이야? 걸려도 어떻게 근데 또 나한테 걸렸냐?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반성을 안 하는구만. 우리 허위매물 반성을 안 해. 일로 와 일단 죄송하다고 해. 얘 허위매물 한 거야. 일단 사과 받으시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러지 말지. 나도 아들을 키우지만 아이고 그러지 마요. 좋게 정직하게 살아도 다 못 사는 세상인데 나 눈물 날라고 한다. 텔레비서 뉴스만 보던 거를 보고 앉았네. 너무 황당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아드님이 와서 결정한다니까. 종료 없었어요 이분? 네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네. 캡처본은 없는 것 같은데. 캡처본은 따로 없으시죠. 근데 이분께서 뭐 인정하시네요 뭐 허위매물. 그리고 본인 지금 허위매물 한거 맞죠? 어디서 오셨어요? 강원도. 항상 우리 허위매물로 이게 제일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저희가 제일 멀리 보면 거제도도 봤거든요. 멀리서 오시고 맨날 피해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피해만 계속 당하다니 의심을 항상 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방금 나왔던 유튜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드리면 저 사람은 옛날에 허위 메모를 취급하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2020년부터 이제 허위 딜러들 잡으면서 이제 응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산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허위 매물을 어떻게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구매자가 차를 보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매자가 방문하면 다른 차를 소개시켜 주는데 구매자는 환불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계약했잖아요.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진짜 못됐다 못됐어. 또 다른 사기 수법이 있어요. 계약금을 걸어요. 그럼 오면은 이거 가져가시려면 구매할 때 서류들 있잖아요. 서류들 다 떼오셔야 된다. 빨리 가서 서류들 떼오거든요. 그러면 미안하죠. 이미 차량은 인도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준비 다 해서 왔다. 이미 계약금 되셨으니까 다른 차량 사시라고 이러면서 차량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혼나는 모습이 오히려 좀 더 통쾌하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만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소위 저 현장에서 먹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수사를 전개를 해야 되고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를 통하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또 해결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은가요? 그래도 그게? 저 유튜버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아주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기에 고통받을 피해자가 사라지는 거구나. 존경합니다, 형님. 좋은 일을 해주시는 건 맞지만 어떤 식으로 변질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이 사적 제재 콘텐츠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앞서 그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맞아. 자기가 점차 가다 보면 내가 너를 봐줄 테니까 어떤 반대급부를 바랄 수도 있고요. 이런 변질의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공적 기관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거치잖아요. 사적 제재의 경우에는 그냥 누군가의 신고, 고발, 누군가의 말만 믿고도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라고 단정을 하고 먼저 제재부터 갈 수가 있거든요. 주관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아무리 지금이야 시원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적 제재 사례가 있는데요. 신상 공개입니다. 네, 영상 안에 신상 공개를 해요. 할아버지 폭행범 참교육 다녀왔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 자극적이다, 썸네일이. 할아버지 경비원이랑 학생이랑 싸워요. 아이고야. 학생의 폭행에 맥없이 쓰러지는 경비원.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비웃으며 조롱하고 경비원은 결국 전치 3주 진단을 받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경비원이 제지한 것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된 거죠. 우리 이해 못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 사건 이후에 올라온 사적 제재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두 사람이 남학생을 훈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훈계?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할아버지 폭행을 한 친구를 일단 잡은 상태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공개했어요? 이건 뭐 그냥 신상 공개예요. 뒷자리에 앉은 그 학생이 경비원과 싸웠던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예? 야, 이 학생이에요? 네. 할아버지 그 혹시 왜 때린 거야? 처음에 PC방 지하 1층인 거 저희가 맨날 거기서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데인데 담배 피고 담배 꺼내서 끄고 아저씨가 몽둥이 들고 따라와서 나랑 싸울래? 싸우자. 신고 안 할게. 할아버지가 먼저? 예. 아저씨가 저 얼굴이랑 어깨 때려서 저 때렸습니다. 반성하는 태도가 아닌 학생. 이후 또 다른 영상이 올라옵니다. 야, 할아버지 왜 때렸냐? 할아버지 저 왜 때렸습니다. 먼저 때리면 너 할아버지 때려도 돼? 아닙니다. 그럼 너도 내 말해! 죄송합니다. 좀 인위적이 이상한데. 서로가 진심이 아닌 느낌인데? 할아버지가 먼저 때렸어. 너 때렸어? 예. 네 애비 데리고 와봐. 나도 네 애비 때리게.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다음 달 안 그러겠습니다. 크게 얘기해. 다음 달 안 그러겠습니다. 이상한데. 네. 근데 이제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 이게 좀 연출된 영상이 아니냐. 네, 이런 좀 논란도 불거졌어요. 약간 어색해요. 근데 이 논란에 대해서요, 폭행했던 학생은 경비원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인 의사도 있었다, 이 출연을 하게 됐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30만 원 정도로 받았다고 합니다. 예? 크리에이터의 조회수를 위해 이용된 것인데 우선 사적 제재 자체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어떤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익을 위한 것이냐, 사익을 위한 것이냐. 저 영상을 보면 저건 뚜렷하게 사익 목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목적 자체가 돈이에요. 자기들의 돈. 공익은 빙자하는 거죠. 둘째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적 관점이 있느냐, 피해자를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느냐입니다. 그런데 전혀 피해자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자면 배드파더즈라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공개했던 사이트가 있었어요. 결국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돼서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긴 받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처벌을 감수했고요. 오직 공익을 목적으로 했고 자기는 한 푼도 그러한 공개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게 없었어요. 공익이냐 피해자의 동의가 있느냐는 분명히 우리가 보고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좀 정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건 우리가 과연 정의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정도 된다면 다른 사적 제재라는 이름 하에 범죄가 또 다른 형태로 진행이 돼서 유형이 생긴다면 이것도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사적 제재를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영상들이 음주운전자를 잡아내는 유튜버들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헌터라고 불리는 유튜버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경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 사고나는 장면이에요. 네. 아이고. 화물차를 들이받고 뻥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납니다. 네, 그리고 폭발해요. 119가 출동했지만 운전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 현장의 모습인데요. 어떡하나.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고가 나기 전으로 갑니다. 여보세요? 아니 이 차가 음주가 의심돼가지고 한 크리에이터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따라갑니다.
스스로 음주운전 헌터라고 얘기하는 유튜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해당 차량으로 다가가서 사장님 술 드셨죠? 술 드셨죠? 이 운전자가 이 사람을 알아봐요. 유튜버를 알아봅니다. 뭐 구독을 하든지 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튜버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속도를 내면서 그걸 피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죠. 어우, 너무 세게 달렸다. 와. 아이고. 위험한 속도로 질주하던 차량은 결국 나야 사람 뺐어? 와 엄마 야 조수석에 사람 없어? 사람 뺐다니까 샤이. 와배 뭐야 야야야 사람을 옮겨야 돼야 이거 차가 터진다니까. 이 상황에서도 방송을 이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음주인데 자기가 그냥 혼자 그냥 왕 도망간 거예요. 하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방금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야, 이거는 이 유튜버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영상에 찍혀서 나오겠구나라는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네요. 그 당시에 유튜버와 함께 음주 의심 차량을 쫓던 일행들이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요. 네. 그다음에 유튜버는 사고 발생 2분 뒤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 유튜버하고 일행이 모두 6명이었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협박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협박? 뭐가 더 있었나요? 협박죄라는 것이요. 형법의 협박죄라는 것이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할 목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상대방이 그런 실제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이건 협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행위를 보면요. 우선 자신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을 하는 것처럼 물어봤잖아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미 누군지 알고 있어요. 음주했지 않느냐 물어보고 그 신상을 공개하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상당히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감지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협박 상황이었다라고 경찰은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제 유튜버는 나는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일행들하고 피해자 구조에 애썼다. 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추격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지. 감시는 필요하다. 누가 하든지 간에 음주운전이면 이미 끝난 거야.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사적 제재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일반 시민이 가서 음주했냐고 검문하는 거부터 안 되는 행위임. 지들이 뭔데 잡는다고 쫓아가나. 참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그죠? 아,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사적 제재를 하는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영상이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위험한 질주나 뭐 이런 거를 아마 어차피 자극하는 거잖아요. 도로에서 여러 가지 막 추격하고 라이브를 켜서 여러 사람들이 막 오고 이런 상황을 즐기고 이 도시를 배경으로 뭔가 자꾸 내용을 만들기 위한 위험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시한폭탄 같은 이런 위험한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렇죠. 경찰은 한 대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미리 막고 안전부터 확보를 하거든요. 사적 제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위험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이 행위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 절대로 하지 마셔라. 도의적으로 죽음의 책임을 져야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이 절차상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권한에 벗어나서 저렇게 경찰 행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2차, 3차의 다른 피해나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다 무죄다 판결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책임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지금 그렇게 음주운전 차량을 쫓은 2가지 사례를 봤잖아요. 아까 경찰에서 감사장까지 받은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이 사람은 감사장인데 이 사람은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둘의 가장 큰 좀 차이점이라고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경찰과 함께 경찰의 조력을 하느냐 스스로가 경찰 흉내를 내느냐죠. 흉내가 문제인 거네. 그럼요. 이 사람도
그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경찰이 추적을 할 때 만약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민간인으로서 경찰에게 조력을 제공했다면 박수를 쳐드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경찰인 것처럼 행동하다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거죠. 이게 사적 제재가 한순간은 통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역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 같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면을 쓴 오징어 게임 속 진행 요원이 현실에 등장합니다. 새벽 3시 40분경 의문의 남성이 걸어오는데 얼굴에는 복면, 손에는 총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 멀리서 영화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격 준비를 하는 남성. 우리나라에 저 총이 있다고요? 저 총을 저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나? 네. 자, 그리고 슬며시 트럭으로 접근해가지고 열려고 그래요. 그러나 차문 열기 실패. 결국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되게 쉽게 실패. 이 사람이 잔뜩 경계하면서 약간 좀 골목 쪽으로 가서 두리번 그들 이제 빈 사무실로 서랍을 열어서 한참 뒤지더니 돈 뭉치를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곳도 여유 있게 살펴요. 초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자, 그리고 유유히 사무실을 떠나는 복면남. 어느 날 트럭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인근 CCTV를 돌려봤는데요. 복면을 들고 총을 든 사람이 트럭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추적해 보니까 두 지역을 돌면서 금품을 훔쳐서 경찰 추적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면에 총까지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임에 빠져 있는 건가? 뭐 놀이에? 굳이 이거를 막 총까지 들고. 그것도 변장술의 일부. 원래는 총이 없이 복면만 쓰고 범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건물에 들어갔다가 보안요원한테 들켜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총을 들고 있으면 보안요원이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무려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비비탄 총을 구입해서 저렇게 들고 다니면서 범행을 했습니다. 그 100만 원짜리면은 저게 진짜 맞으면 아픈 정도의 네, 그래요. 굉장히 정확한 비비탄 총일 거예요. 절도에 투자를 한 범인. 약 2주 뒤에 길에 세워져 있던 트럭을 훔쳤는데요. 와. 이 트럭 주인의 신고로 오겜 절도범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보름 동안 상가나 공장 7군데에 침입을 해서 1,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처벌받았습니다. 이 소위 옥겜 절도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특수절도 미수죄, 절도 미수죄 혐의 모두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고요. 네. 특히나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 행각을 벌여온 점, 이로 인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렇죠. 서바이벌에 사용되는 비비탄 총기를 휴대한 점, 연이은 범행이 각종 매체에 공개돼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점. 네. 하지만 잠깐만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충동적이에는 100만 원짜리 그 네, 주고 그리고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을 포함한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서 징역 8개월. 집행? 네,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네,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처벌 수위인데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주 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 8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여성. 자, 뭔가에 쫓기듯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며칠 후 복도 CCTV에 포착된 범인. 자, 복도에서 이제 온 매무새를 좀 정리를 하고. 자, 좀 어딘가 좀 모르게 어색하죠? 자, 동일 인물입니다. 남자가 이제 여장을 한 건데요. 근데 스타일이 매번 달라요. 이 남성이 여장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장 남자가 검거된 이유는 바로 마약 투약 수수 혐의였습니다. 수사를 피하려고 이제 여장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복도에서
옷을 입는 게 막 포착이 되고 여성치고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의심을 받고 검거된 것인데 수사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변장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전달받거나 전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변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규모가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검거된 인원만 31명이었고요. 투약범 중에는 대학생, 상담원, 회사원 뭐 이렇게 직업도 다 다양했었고요.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기초수급비로 마약을 구매해서 투약한 사람들도 체포가 됐습니다. 기초수급비로? 이외 또 다른 변장 범죄 사건이 있는데 3년 동안 총 191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늦은 새벽에 어느 한 식당 누군가가 이제 들어옵니다. 네모난 물체가 CCTV에 잡히는데요. 박스를 뒤집어 쓴 거야? 박스. 변장이에요? 빠르게 계산대로 이동하는 박스남. 박스를 뒤집어 쓴 남성. 계산대를 막 뒤지나 싶더니 가위로 줄을 끊고 진짜 많이 해본 분이다. 보다. 아예 통째로 금고를 훔쳐갑니다. 와우. 또 다른 매장. 어머. 여기도 박스를 쓰고 이번에도 박스를 뒤집어 쓰고 등장하는데 순식간에 금품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얼굴이 완벽하게 가려진 범죄였죠. 3년 만에 잡혔습니다. 3년? 야, 얼마 훔치는 거야? 그럼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데로 가졌어요. 사업이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도 범죄 총 191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박스남. 이 박스 절도범은 식당, 세탁소, 옷가게 등등 잠금 장치가 허술한 소상공인 가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예, 그리고 닫힌 문을 열 때는 전선을 이용해서 예, 기가 막히게 전선으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10초 만에 문을 열었답니다. 빠르구나. 전선으로 어떻게 문을 열죠? 정가가 있는 분인가? 그 피복을 벗기고 거기 위에 이제 구리 같은 선 있나 봐요. 그걸로 뭐 어떻게 해서 가지고 3년 동안 총 191회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는데요. 화려한 범행 이력이 공개되는데 뭐 창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하고 출입문 제끼고 침입, 계산대, 뭐 금고와 저금통에 있는 현금 절취.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전선 이용 출입문 열고 침입, 전선 이용 출입문 출입, 그러네. 금고 현금 담배 절취, 금고 내 현금과 돼지고기 절취. 돼지고기요? 여기 식당이에요, 식당. 새벽에 전선을 이용해서 출입문을 열고 침입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절도를 191번 하는 동안 어떻게 잡히지 않은 걸까요? 마지막 192일이 이제 새벽 4시에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내네. 이제 이 목록을 보면 소액이거나 음식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나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박스 절도범은 평소에도 휴대전화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요.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장갑을 끼고 다니고 머리에 저렇게 쓴 박스를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네에서 봐도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특히 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자기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없는 골목길만 이용해서 다녀서 이 체포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허술한 변장이 오히려 치밀한 범행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이 절도범은요,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고요. 죄명은 총 절도 금액은 약 5천만 원 정도. 절도범의 인지 능력이 경도의 정신 지체 수준에 있는 점, 우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서 징역 3년 거기까지만요? 네, 거기까지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좀 속 시원하다 이번 거는. 없고요. 징역 3년. 네. 결국 집행유예 없이 마무리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변장하면 뭔가 정말 드라마틱한, 정말 깜짝같이 속을 만한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미국 사례는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데. 할리우드가 있는 나라의 변장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영상 보여주시죠. 오후 4시 5분경 자, 저거예요 설마? 자, 진짜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쓰레기 봉투가 움직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움직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움직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움직입니다. 이거 박스보다 더하네. 슬리퍼 보이고. 자, 그리고 앞에 지금 택배 온 거 있죠? 택배 온 거 봐. 예. 네, 요도 택배 요거 훔치려고 오는 거야. 요거 훔치려고. 자, 요 택배 상자를 쓱 감아요. 웬일이야? 예. 야, 이거는 어유. 야, 요거를 예. 택배 먹는 괴물이네. 소위 말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러네. 인간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 저런 걸 두고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거죠. 나 정말 바람에 날아가는 느낌 아니에요? 봉투가 이렇게? 이것이 바로 천조국 클래스입니다. 뭐라 해야 될까, 동네에서 어린 아이들이 약간 장난치려고 하는 느낌 같은. 어두울 때 하면은 모르겠는데. 새벽 4시도 아니고 대낮 4시에 출몰한 택배 먹는 쓰레기. 아니 그럼 저 쓰레기 모양으로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하체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오리걸음을 엄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고 카메라에 들어온 때부터 저희는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저 집주인은 범인의 창의성에 탐복하여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썰어줄 것 같은데. 집주인이 쿨하게 그냥 보내줬는데 검정 봉투 절도범 미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검정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인간 쓰레기 절도범이. 그래요? 네. 근데 모양은 좀 달라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거 처음에 온 장면부터 보여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디서부터 저렇게 하고 왔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걸 또 다 계산해서 안 보이게 했나 다리 봐요. 쥐났을 텐데, 그죠? 진짜 힘들어요, 와, 저기. 저렇게 100m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력이 대단해. 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검정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절도범 영상으로 보시죠. 밤 9시경 어느 한 미용실. 약간 좀 불빛 때문에 지금 누군가 들어와 있죠? 누군가 미용실에 침입해 계산대에 현금을 훔치는데 이 사람! 머리에 썼네요. 금고를 턴 범인이 나오죠? 그런데 옷을 안 입었네. 옷을 입었네? 머리에 봉지는 썼는데 알몸이에요. 손에 비닐 장갑을 끼웠습니다. 노팬티예요? 저 상태로 17만 원 훔쳐 달아납니다. 어머, 알몸에 덧티는데? 속옷도 안 입고? 이 사람은 미국 인기 드라마 CSI를 보고 누군가가 알몸으로 범행을 했을 때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범인. 머리에는 검은 봉지를 쓰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손에는 위생장갑, 발바닥 지문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슬리퍼를 신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비닐봉지 어디서부터 쓰고 온 그렇죠. 건지. 그럼 이 사람은 궁금해요, 이 사람도. 어디서부터 알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저 미용실 평소에 문단속이 허술해서 침입이 쉬울 것 같은 점을 노렸고요. 그다음 미용실과 외부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한 뒤에 저곳을 범행 장소로 미리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검은 봉지를 얼굴에 뒤집어 쓴 뒤에 범행을 했고요. 현금을 절취한 뒤에 다시 화장실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 중요한 사실은요. 이 알몸남의 미용실 절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곳에 들어와서 똑같은 수법으로 현금 4만 원을 절취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말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생겨서 자신감이네. 6개월 후에 또. 왜 그 전에는 안 잡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그 피해자분이 너무 소액이고 하니까 굳이 신고를 해서 이게 범인이 체포되겠나 하는 생각에 신고를 안 하셨대요. 안 잡힌 게 아니고 안 잡은 것인데 알몸남이 하나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족적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신고 있었던 슬리퍼의 족적을 찾아서 인근 학교에서 비슷한 체격의 조건 10대 남성들을 분석한 끝에 일주일 만에 알몸남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니 과학수사 드라마를 보고 저렇게 따라했다고 하는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 내가 이제 잘 알아. 과학수사도 피해갈 수 있어 하지만
이 과학 수사 때문에 잡힐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워낙 발달돼 있어서. 특히 사람마다 체취가 있어요.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래서 그 과학수사 요원들이 운영하는 견들 중에 채취 견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범인이 무언가를 만지고 가잖아요. 이 용의자를 찾아가게 되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하죠. 또 실종되었을 때 찾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DNA 아주 작은 양으로도 이제 증폭하는 기술이 늘어나서 언제든지 범인은 체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거치면서 직원이 없는 무인 점포가 5년 사이에 무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인 점포로 들어오는 한 남성. 냉장고에서 음식을 골라요. 그리고 그 무인 점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대에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모바일 바코드 스캔으로 이제 결제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 결제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봅니다. 상품 바코드를 찍는데 이 앞에 정면 화면에 이제 찍히면 하나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정면 화면은 그대로. 결제가 안 됐던 것이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결제할 때 물건을 두 손으로 들은 척 하면서 오른손은 스캔하는 척, 왼손은 바코드를 가립니다. 저 모바일 결제하는 것도 저것도 다 페이크예요. 다른 날 매장을 재방문한 페이크 결제남. 자, 이번에는 화면이 열리죠? 그러면서 바코드 진짜 스캔해. 픽셀이 나죠? 왜 어제랑도 다르지, 이 사람? 웬일인가 싶었는데 이 카드의 정체는 바로 분실 카드입니다. 여기 와서 결제했던 손님이 카드를 안 갖고 간 거예요. 이 가게 단골입니다, 이 사람. 또 다른 날 또 들어가요. 그 순간 경찰차가 등장하는데 경찰차 출동. 왔다. 범행 당시에 피의자가 늘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도 계속 똑같은 옷 이 입고 옷을 왔네. 입고 여기 매장에 방문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자신만 그런 브랜드의 옷을 입냐? 그거는 자기가 아니다. 뻔뻔한 태도의 CCTV를 보여주는데요. 아유, 인정하네. 그제야 범행을 인정하는 페이크남이었죠. 이 절도남을 검거합니다. 무인 점포 지금 점주들이 가장 힘든 것이 CCTV를 24시간 계속 저렇게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진짜 이 운영이 힘들다는 게 무인 점포 가면 벽에 절도범들 그걸 사건들 전부 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곧 잡을 거라고. 하지만 이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절도범의 얼굴을 노출했다가 되려 신상 공개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 사진 자체를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 자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개인이 경고의 목적이야라고 붙여놓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범인 입장에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 점주를 고소를 했을 때 같이 처벌받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진짜. 그래서 차라리 그냥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셔가지고 차단하는 것이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금액이 경중이 많다 적다 이것은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네,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일부 점포들에서요, 고객이 입장하려면 반드시 신용카드 정보와 자신의 안면을 등록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점포 천장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요. 그 진열장에 있는 상품이 만약에 고객이 들면 그 무게가 바로 측정이 됩니다. 출구 쪽에 가게 되면 바로 그 모든 자동적으로 꺼낸 상품들의 가격이 전부 다 입력이 되죠. 그래서 결제가 얼굴 인식만으로도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자동 인식된 상품의 총액 보다 결제한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바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범 운영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새벽 2시에 한 남성이 무인 점포로 들어옵니다. 키오스크를 유심히 관찰하는데요. 손님이 남겨두고 간 메모도 확인을 합니다. 한참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더니 문 밖을 내다봅니다. 사장님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제 히터를 꺼요. 히터 왜 꺼? 아니, 얼굴도 그냥 너무 당당하시게. 네,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 있는 전원을 체크를 합니다. 굉장히 뭐 자연스럽게. 예. 네,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마냥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운 이 남성. 그런데 뭐야? 저 얼굴도. 자, 근데 갑자기 경계태세. 라면을 살포시 내렸더니 문을 걸어 잠굽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서 잠깐 뭐 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꽤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무인 점포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포착. 당당히 무전 취식한 것인데 이후 봉투에서 무언가 주섬주섬 꺼내는 무전 취식남. 잠옷입니다. 잠옷은 입어야 돼? 여기서 야. 파는 잠옷이면 본인이 가져온 본인이 갖고 다니는 본인이 잠옷입니다. 갖고 왔어? 네. 바지 입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니 잠옷을 들고 네. 다니는 거야? 이게 상의 탈의. 참 이해가 안 되네.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야, 그 자기 몸매도 한번 보죠. 내가 오늘 좀 너무 많이 먹었나?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체크를 하다가 예, 슬리퍼까지 이제. 슬리퍼도 있어? 네, 이제 삼선 슬리퍼. 운동화도 이제 쭉 밀어넣고. 자나? 이제 의자를 이용해서 침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슬리퍼도 벗어 던지고. 어머머. 네. 완벽하게 숙식을 해결하는데 자, 밖을 보세요.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밖을 보니까 날이 밝았네. 그러다가 갑자기 테이블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키오스크를 그대로 옮기기 시작하더니 이거 뭐지? 이거 좀 날 찍고 있는 건가? 여태까지 찍히는 걸 몰랐을까? 뒤늦게 CCTV를 발견하게 된 남성. 그러면서 CCTV를 반대쪽으로 증명사진을 찍는데요.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를 열심히 쌓아 올리며 문을 막는데요. 근데 문 땡기는 거였는데 저렇게 당기는 문이었어. 저기 막았는데. 그러니까 날이 밝으니까 뭔가를 많이 하죠.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러다가 밖에 누가 왔어요. 사장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안에 누가 있어? 사장 같은 사람이 안에 있어. 무섭겠다. 이 사람이 밖에 나가더니 진짜 사장이 왔는데 계속 막기 시작합니다. 어머머머. 뭐 하는 거야? 당신 들어올 수 없어.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한 사장님. 그러거나 말거나 냉장고까지 동원해 완벽히 입구를 봉쇄하는데요.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뒤쪽 문으로도 들어올까 봐. 지금 뭐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 됐어요. 저렇게 쓰레기통으로. 나의 집을 침입하지 마라.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확인했고요. 경찰에다가 119에 다 오셨네. 건전지를 뺐대요, 도어락에. 네. 뒤쪽 창문으로 진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뒷문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저 너무 작은데 어떻게 들어가셔? 아이고 정말. 작은 창문 쪽으로 진입합니다. 자, 냉장고 뒤쪽으로 들어가죠. 정말 인력 낭비다. 그 사이 정문도 강제 개방됩니다. 기구를 이용해서 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당기는 문이 맞았네요. 네, 당기는 문이었어요. 냉장고가 의미가 없어요. 봐봐요. 당기는 문을 당기고 냉장고를 밀고 진입합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저항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아요. 다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두 팀의 합동작전 끝에 8시간 만에 검거된 무전취식남의 정체는 바로 별다른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인데요. 전날 밤에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km를 걸었답니다. 왜? 그리고 2시에 들어온 겁니다. 30km를 걸어서.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또 있을 것도 마땅치도 않고 이 무인 점포를 그냥 내 집 삼아서 들어와서 끼니도 때우고 난 잠도 잤다. 무인 점포 다른 사람의 그런 영업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점을 하면 자기 장소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휴식과 또 무전 취식이 방해받을까 봐 완전히 차단하는 그 자기의 공간임을 선언하는 행위로 보이거든요.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도 이제 자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자리 잡는 사람이 주인일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장소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무인 PC방도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새벽 시간에 무인 PC방입니다. 무인 PC? 이게 뭐 평범한 PC방입니다. 이제 야간이 되면 무인으로 운영이 돼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신분을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러면 괜찮을 건데. 안전해 보이는 시스템을 갖춘 PC방에 텅 빈 카운터로 접근하는 남자. 의자를 밀고 카운터 안으로 진입하는데 벼랑간 책상 위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더니 계산기도 치우고 마스크도
치우고 금고를 잡아 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봉투에 장바구니에 담는데 통째로 그냥 가져가 버려요. 문제는 생각보다 금고가 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들고 나갈까? 장바구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금고가 안 보이게끔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보이는 채로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참 미치겠다 정말. 이 절도범은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미리 들어온 거죠. 그 없는 틈을 타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경찰이 CCTV하고 그동안 PC방 가입 이력 있습니다. 사용 이력 조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특정을 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 PC방 이외에도 무려 3곳에서 이미 금고와 현금을 훔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여죄가 밝혀졌습니다. 총 4군데에서 절도를 저질렀고요. 금액이 총 110만 원 정도 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강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재산범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모두 반영해서 징역 1년 4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실 사건은 올해 9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인점포 11곳을 돌면서 현금을 턴 4인조 절도단인데요. 4인조 중에 몇 사람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새벽 3시경 매장으로 들어가는 남녀. 키오스크 쪽을 바라보죠. 한참 바라봅니다. 근데 뭐 그냥 밖으로 나와요. 2분 뒤 모자를 쓴 남자가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CCTV 화면을 돌리는데 어머, 망치? 너무 어설픈데. 열어보려고 하는데 계산기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야, 저거 열리면 큰일 나는데. 드라이버 망치로도 쳐보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잠금 장치를 부숩니다. 어머, 열려? 열렸어. 키오스크 안에서 돈을 꺼내 유유히 매장을 떠나는 남성.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뭐 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부입니다. 점포에 먼저 들어갔던 두 사람이 키오스크를 열 방법을 파악하고 다른 공범이 들어가서 키오스크 속에 현금을 훔치고 나머지 한 명은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를 운전하는 형식으로 철저히 역할 분담을 해 움직였던 4인조. 이 4인조 절도단은 3일간 무인점포 11곳에서 무려 190만 원을 훔쳤습니다. 현금 계산기 12대가 파손돼서 전체적으로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도 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1년 전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인데요. PC방 같은 곳을 전전해서 생활을 해오다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범행이었습니다. 보통 부부가 물론 막 결혼하거나 이럴 때 앞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자 뭐 이러는데 너무 안 좋은 쪽을 바라보고 일심동체. 아니 보통 이렇게 되면 한 명은 좀 말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어쩜 이렇게 부부가 같은 마음일 수가 있죠? 의외로 부부 범죄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는 조직적인 범행의 경우에는 상호간의 신뢰가 생명이거든요. 배신하지 않을까 또는 나중에 경찰에 잡혀서 진술하지 않을까. 그런데 부부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서로 마음만 맞춘 다음에 호흡도 가장 잘 맞죠. 그래서 부부 절도단, 부부 도박단, 부부 사기단 이러한 부부 범죄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4인조 절도단은 또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됐을까요? 검거가 됐을까요? 키오스크 부순 절도범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부부를 포함한 공범 3인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에는 만취 상태로 길 한복판에서 싸움을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이유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자, 늦은 밤에 뭐 차들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이에요. 남편이 조금 술을 더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아내와 이제 막 대화를 나누는데 근데 갑자기 둘이 다툽니다. 막 손을 막 잡아 끌고 발로 주차된 차량을 걷어차고 행인들에게 막 욕설도 하고.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데요. 경찰이랑 막 몸싸움을 하면서 밀치고 멱살 잡고 막 손가락도 깨물고 막
진상짓을 막 합니다. 경찰 얼굴을 막 머리로 때리고. 코가 살짝 금이 간 상태고요. 왼손을 물으셔가지고 지금 왼손이 타박상이랑 열상이 좀 입은 상황입니다. 결국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그 후 남편을 찾아 아내가 도착하는데요. 제 남편 어디 있어요? 제 남편. 남편은 이미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경찰관이 술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네. 그래서 경찰서로 이동하려는 아내를 경찰관이 따라가서 제지합니다. 현행범이네. 네. 술 냄새 분명히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끌고 가니까 지구대 직원이 제지를 하면서 음주운전. 술 냄새가 엄청 났는데 차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음주 추정을 합니다. 시원하게 불었는데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간댕이. 네, 그래서 부부는 그렇게 나란히 입건됩니다. 남편은 경찰을 폭행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아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습니다. 오늘 이제 부부 범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범행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눈썰미가 아주 좋은 아내 덕분에 해결을 한. 자, 야심한 새벽에 한 아파트에 남자가 더벅더벅 걸어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수로 올라가요. 되게 익숙해 보이는데 얘. 네. 본인 딱 누르는 거 보니까. 잠시 후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끌고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같은 날 오후 다른 아파트에 등장한 남편. 아까 그 남성인가? 다른 아파트 내부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자전거를 끌고 나와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네. 또 한 번 자전거를 훔친 남성. 자전거를 훔치고 다니는 절도범이었습니다. 자, 며칠 후에 자, 이 상황. 번화가에 나타난 자전거 절도범. 이때 자,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이 차 안에는 사건 담당 형사의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의 아내가. 남편한테 연락을 하죠. 나 지금 방금 당신이 얘기한 절도범 본 것 같아. 아내의 제보에 경찰 남편이 냉큼 출동하는데요. 주변 CCTV를 확인을 했고요. 주변 CCTV 확인 후 범인 검거에 성공합니다. 저 어떻게 설명만 듣고 그렇게 알았지? 이 형사의 아내, 경찰관입니다. 이 자전거 절도범이 한 달 동안 훔친 자전거가 모두 6대고요. 피해 금액은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백하기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병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처벌 받았습니다. 네. 받았고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선고받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범인을 알아본 아내.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래요? 이 아내분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남편이 늦게 왔길래 뭐 어떤 사건 하길래 이렇게 늦게 오냐 물어봤더니 그 이제 자전거 절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생긴 사람 네 사건 하면서 본 적이 있냐 해서 사진하고 걸음걸이 담긴 영상을 저한테 잠시 보여줬었어요. 다음 날에 어제 신랑이 보여줬던 용의자랑 똑같은 인상착의의 남성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남자가 좀 슬로우 모션처럼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 멋지네. 슬로우 모션처럼. 그런 순간들이 슬로우로 보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 격투기 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순간 몇 번 있어요. 와. 진짜 그 영화처럼 그게 돼요. 진짜요? 네, 싸우다가 이제 카를로스 콘디시라는 선수랑 싸우다가 제가 그 이 경기를 이기면 타이틀 매치를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경기였네요. 그래서 이제 싸우던 순간에 제가 무언가를 던졌는데 갑자기 이제 점프를 하면서 무릎이 제 얼굴에 니킹. 거기까지 깨보니까 상대 선수가 좋아서 뛰어다니더라고. 거기까지 깨보니까 상대 선수가 좋아서 뛰어다니더라고. 아, 슬로우 때도 못했어요? 경기 끝났어. 경기 끝났어. 피하기 아니고 너무 많아요? 보기만 했어요? 그게 아니라? KO된 거야? 네, 끝났어. 경기 기절한 거지. 아니, 전개가 이상하잖아요. 진짜. 슬로우를 맞았다가 아니라 슬로우를 피했어야지. 순간들이 나오는데 저도 저런 좋은 기억이 슬로우가 남아야 되는데 좋았던 기억이 슬로우로 얘기하시니까 좀 생각이 나요. 사람마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우리 쓰리캅스 분들도 혹시 그 눈썰미로 뭐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아, 나도 또 뭐 해야 되나?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남편이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는데 협박 전화가 그러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실종된 사람이 쓰던 방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 방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던 그 자리에 누워서 제가 잤어요. 밤에. 그런데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TV 브라운관이 이제 새카맣잖아요. 거기에 달빛에 진짜 핏방울이 2개가 탁 튀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청부살인을 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실종 신고를 했던 거죠. 아, 근데 그 핏방울이 달빛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또 한번 해결했죠. 눈썰미 내 눈으로. 그것도 거기서 또 주무셨으니까 그게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되게 많아요. 일선에서는 많아요. 수사 형사들이 이런 강력 사건이 터졌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 사건 현장에 자요. 자면서 제발 이 홀령이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해 주기를 그런 간절함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진짜.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한국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 경찰학자 표창원, 그리고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강력계 형사 이대우의 예리한 시선을 담은 히든아이는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 중인데요. CCTV, 경찰 바디캠, 블랙박스 등 영상에 포착된 범죄 사건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로 한 가지 사건을 대한민국 범죄 전문가 3명의 시각으로 소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히든아이, MBC에서 시청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